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강의는 그 암의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흔히 뭐 일반 항암제, 아니면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략은 아실 건데 제가 깊이 다닐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좀씩 좋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 암 발생 현황을 보면 이게 2021년 국계 암 등록 통계 최근에 발표된 거거든요.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평균 수명이 81세 정도 되시는데, 그 5명 중에 2명이 5명 중 2명 40%죠. 평생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여성도 이제 그 뭐 100명 중에 36%, 약 3명 중에 1명, 그런 상황이니까요. 암은 누구나 다 이제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나, 이게 이제 2021년도 데이터를 보면 매년 한 27만 7천 명, 2020년도에는 25만 명, 그러니까 뭐 한 30만 명 정도 이제 앞으로 꾸준히 발생하겠구나 당분간 생각할 수가 있겠고, 흔한 암들 있잖아요. 뭐 대장암, 위암, 폐암, 뭐 또 유방암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데요. 매년 3만 명의 신규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암 환자를 이제 새로 진단받고 매년 있는 거죠. 매년 매년 한 25만 명, 30만 명 정도. 그러면 이제 암이라는 게 대략은 다 아실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암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세포가 있고,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죠?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분열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노화가 되면서 수명이 되면 그 세포는 죽어져야지 우리 몸이 이게 제대로 영유가 됩니다. 수명을 대해가지고 노화된 세포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이제 이게 바꿔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그 세포가 손상이 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세포가 이제 사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암세포라는 거는 하여튼 뭔가 이상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과 증식을 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거의 정말 무한정식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그 주변에 뭐 근데 이제 혈관이 잘 안 온다든지 영양분이 없다든지 산소가 부족하면 결국 세포가 못 살아나니까 죽긴 죽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환경이면 정말 무한정식합니다. 그게 암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양하면 이제 종양 보통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덩어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악성 종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양 중에 양성도 있거든요. 우리 자궁근종 이런 건 양성 종양인데, 자궁근종이 어디로 막 퍼져가지고 돌아가시고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 양성 종양은 그냥 커지긴 커지지만 그 자리에서만 가만히 있고, 커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약성 종양은 정말 이게 계속 자라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 조직으로 막 파고들고, 그러면서 혈관으로 통해서 다른 장기로 막 퍼져나가는 간전이, 폐전. 이게 이제 그래서 같은 덩어리지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차이는 주변으로 막 파고들고 원격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까지 막 퍼져나가는 게 암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암이 왜 생길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정말 무한히 자라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보면 DNA가 유전자, 우리 몸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DNA는 그 쌍으로 30억 쌍의 그 베이스, 염기 서열로 쫙 우리 몸의 DNA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인체가 이제 생명을 삶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유전자마다 특성이 다른 거죠. 특성이 다른데, 그 중에 이제 세포 성장과 증식에 관계된 유전자들이 정상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직이 손상이 되면 새로운 세포로 이제 대체가 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세포인데, 우리 몸에 당연히 세포 증식과 성장, 분열에 관계된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암이라는 거는 그쪽에 관계된 유전자들이 뭔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성장을 향상시키는 성장 촉진 유전자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고, 그다음 성장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성장 촉진 유전자가 돌연변이라든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성장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성장을 정상적으로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성장 억제를 못 시키니까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해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의 변형이 와서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 게 암이 되고요. 그래서 암은 유전자에서 문제가 생긴 유전자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요런 그림은 아마 기억을 더듬으시면 뭐 생물을 학이나 이런 데서 과학에서 좀 보셨을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 주기가 있죠. 세포가 이제 얌전하게 있다가 이게 딱 분열할 타이밍이 되면 DNA를 2배로 복제를 시키고 DNA가 2배가 되어서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면 세포가 실제로 이렇게 한 개가 2개 쪼개진 이런 과정이 이제 세포 분열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분열해 나가면서 번져 나간 게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은 크게는 3가지죠.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항암 화학 요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항암 화학 요법이라고 하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 약물이죠.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총칭해서 항암 화학 요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항암 치료, 항암 화학 요법 그러면은 암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의 종류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있고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종류가 많은데요. 뭐 암 백신도 있고 뭐 세포 치료도 요즘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흔히 면역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종양내과 전문이고요. 어떻게 또 우리 병원에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암센터장까지 맡게 되었는데 이게 종양내과가 조금 이제는 많이 아시긴 한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과 방사선과 핵심 의료진이고요. 그 암 치료에 있어서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암 치료 방법을 이제 그 다른 교수님들과 이게 협의를 하면서 이제 같이 보면서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내과의 한 분과입니다. 종양내과가.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이제 그 암의 질병 경과를 개선시키고 삶의 질도 유익한 효과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적절한 약제, 즉 항암제죠. 항암제를 이제 사용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주된 이제 업무로 갖고 있는 의사들이 종양내과인데요. 병원마다 보시면은 그냥 종양내과 돼 있는 데도 있고 혈액 종양내과 아니면 종양혈액내과라고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게 원래 그 항암 치료가 백혈병 이런 데서 처음에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혈액 종양내과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암들 뭐 백혈병이라든지 다발성 골수종 이쪽에 또 많이 치료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또 분파가 돼가지고 혈액내과, 종양내과 이렇게 이제 분지가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혈액 종양내과랑 같이 이제 분과가 이루어지는 이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 종양내과 소속이고요. 그래서 그 약제 치료 방법 중에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림인데 이게 암이라는 게 특성이 정말 무한히 증식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세포의 분열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포 주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성이 암세포는 이제 이런 세포 주기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증식이 되는 거니까 특성이 빨리 자라고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이 이 세포 주기를 공격하게끔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포 주기를 공격하게끔 만들어진 약이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세포 주기가 똑같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세포 주기가 빨리 돌아가려면 DNA를 빨리 합성을 해가지고 2배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DNA가 이제 다시 이제 2배로 이제 이게 증폭된 게 다시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정상 숫자로 DNA가 다시 반 나눠져가지고 세포 2개로 쪼개지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세포 주기인데 그죠? 이걸 이제 타겟으로 만든 게 이제 일반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라고 무슨 타겟이 표적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표적 자체가 세포 주기, 세포 분열 여기에 관계된데 이제 타겟으로 만든 약제들이 이제 일반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래서 보면 DNA가 이제 2배로 복제되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DNA 구조를 직접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세포 분열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세포 내에 그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세포 분열에 관계된 도구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게 만든 그런 약제들이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일반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 세포 주기에 요구되는 뭐 DNA가 뭐 2배로 이제 늘어나고 다른 세포 분열 도구라는 게 정상 세포에도 사실 다 존재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암세포와 정상 세포의 차이는 암세포는 컨트롤이 안 되면서 굉장히 빨리 이제 증폭한다는 거지만 이 세포 주기 자체는 일반 세포도 정상 세포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면
세포 분열 주기가 빨리빨리 증식되는 그 세포들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하지만은 이 작용 기전상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좀 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포 독성 항암제 쓰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일반적인 부작용들, 뭐 입맛 떨어지고 오심 구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유심히 보는 부작용들이 골수 기능 저하, 뭐 구내염, 설사,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 좀 민감해하시는 그 탈모라든지 피부 변화 이런 것도 느끼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뭐 우리 몸의 골수 세포, 우리 골수라는 게 뼈 안에 있는 이제 액체거든요. 이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관의 세포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는 이 장기거든요. 골수가. 그래서 이제 골수는 일반 항암제에 굉장히 취약한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 감소증, 빈혈은 적혈구가 줄어든 걸 빈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빈혈, 혈소판 감소증 같은 부작용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 점막세포들, 입안의 점막세포들, 우리 장내의 점막세포들, 장상피세포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인데 일반 항암제를 쓰게 되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상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이 많이 흐르는 구내염, 장이 이제 흘러가지고 설사 생기고 복통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도 보면 이게 우리 상처 보면 금방 아물잖아요. 피부도 굉장히 재생이 빠른 장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탈모도 생길 수 있고 피부도 뭐 피부가 좀 변화가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항암 치료할 때 보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저희들이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집중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 골수 기능이 억제돼서 생기는 그중 이제 특히 중요한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백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혈구도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말씀드린 림프구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는 성분인데 이 호중구는 전체 백혈구 수치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호중구가 수명이 며칠밖에 안 돼요. 이게 골수에서 딱 만들어내는데 일단 만들어지면 수명이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암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골수 기능이 일시적으로 확 저하되어 버리면은 백혈구를 빨리빨리 생산을 못하고 근데 기존의 백혈구 수명은 짧기 때문에 항암하고 1,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우르륵 떨어집니다. 이게 특히 이제 호중구 수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 호중구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세균 감염이 되면 1차적으로 방어하는 세포가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입니다. 근데 세균이 외부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항상 우리 몸이 세균과 같이 더불어 살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보면 세균이 있고 우리 입안, 우리 장내 상피에도 정상 세균이 다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암 치료하다 보면 구내염도 생기고 장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입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에 약간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장염이 생기면 이제 장벽이 흐는 건데 그런 이제 약간의 조직학적인 손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근데 호중구 감소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그 균에 대한 일시적인 방어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균 감염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항암제 맞는 분들께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게 38도 이상 고열이 있으시면 반드시 응급실 와야 된다. 이게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열 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때 열이 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세균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원인은 사실 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가 확률적으로 세균 감염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백혈구 감소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균 감염이 되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분께는 집에서 해열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 와서 확인받으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이유고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 열 나는 데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중구 감소증과 같은 발열은요, 뒤에 조금 바로 뒤에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란 무관한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골수 기능 억제는 일반 항암제에서 나온 부작용들이고 뒤에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에서는 별로 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항암제를 맞고 이제 보셔가지고 표적 항암제 단독 또는 면역 항암제만 이렇게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알고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표적 항암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의 특성을 이제 이용해서 좀 어찌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타겟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는 종양 세포의 증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종양 세포 표면에 발현해 있는 그런 특정 분자 구조를 공격하게끔 되어 있는 항암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종양을 세포를 증식시키는 유전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종양 증식을 억제시킨 유전자가 뭔가 고장이 되면 암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정 유전자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유전자를 어떻게 공격한 약을 쓰게 되면 그게 표적항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종양 성장이 되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해서 공격한 약제가 표적항암제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종양세포의 성장에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암세포 자체 표면에 굉장히 발현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과 상관없지만은 만약 암세포에 특화적으로 많이 발현되어 있으면 그걸 또 공격하게 되면 그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표적항암제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표적항암제 크게 두 종류로 해서 여기 보면 단일 클론 항체 해가지고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항체로 된 약제가 있고요. 그 알약으로 돼가지고 소분자 억제제를 해가지고 캅셀이나 뭐 태블릿으로 돼가지고 알약을 먹는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항체는 커다란 이게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 약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사로 맞아야 되고요. 소분자 억제제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먹으면 다 경구로 흡수가 됩니다. 그 표적항암제의 상당수는 요런 이제 그 성장에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를 억제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에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가 우리 몸에서 잘 알려진 게 아미노산 중에 한 성분인 티로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에 대한 키나제 수용체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성장에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인데요. 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티로신 키나제 수용체는 정상적으로 있는 건데 이 수용체에 리간드라는 물질이 딱 붙으면은 그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이게 성장하고 이제 세포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 암 세포는 상당수에서 이 수용체가 유전자 변이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간드도 없이 그냥 막 저절로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요것을 타겟으로 하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적항암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 외에도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표적항암제는 암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유한 표적인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밀폭격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효과도 좀 더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표적항암제들이 개발돼 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약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전문으로 하는 암종이 아닌 질병에서의 그 유전자 타겟은 표적항암 저희도 이름도 이제 외우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 약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더만 말씀드리면 표적항암제가 모든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은가 그건 아니고요. 이 표적이 되는 그 타겟이 같은 폐암이라 하더라도 폐암 환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이 있는 분들이 약이 듣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표적항암제는 약제 반응이 좋은 환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이상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타겟이 되는 환자들에게만 주로 듣는다는 거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폐암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가지고 EGFR이라고 여기에 대한 이제 표적항암제 많이 쓰고 있고 이 EGFR은 또 뭐 대장암에서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피부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장내 상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쓰게 되면 약효도 잘 나오지만 피부 두드러기 발진, 여드름처럼 막 생기는 분이 많이 생기고요. 설사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손톱 모양도 변해가지고 굉장히 또 통증 느끼시고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암 주변을 가는 혈관을 차단하는 표적항암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혈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요. 이런 약제를 쓰게 되면 암에 대한 효과도 잘 나오지만 고혈압, 단백뇨, 이제 피가 조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적게 가게 되니까 상처 회복 지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천공, 장출혈, 혈관에 막히는 혈전 이런 부작용이 드물지만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고유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어떤 약제들은 이렇게 피부가 이제 손발바닥 피부가 까져가지고 굉장히 아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항암제는 뭘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서 항암제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약제는 복용하게 되면 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아니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이제 약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게 좀 이제 일반 항암제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파트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국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면역 관문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게 영어로는 체크 포인트거든. 체크 포인트. 우리 군부대 같은 데 가면 이제 들어갈 때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군인이 딱 서가지고 통과 금지시키는 거, 그게 체크 포인트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면역 기능에서 관문에 돼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약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 면역 항암제인데, 보면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기조가 면역을 활성시킬 수 있는 관문이 있고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면역을 더 항진시키는,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면역이 더 확 살아나는 거고요. 이쪽이 활성화되면 면역이 확 꺼지는 이제 관문들이 되는데, 거기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여기 계신 이제 미국의 앨리슨 교수님하고 일본의 혼조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해보니까 이제 이게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 메커니즘이 암세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암세포가 자기가 마치 정상세포인 척하면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면역 억제 기전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놈이 자기가 정상세포인 척하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TLA4 그리고 PD1, PDL1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암세포에서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중요한 면역 관문이라는 걸 이제 규명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PD1, PDL1에 관계된 것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암세포가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T 림프구 같은 면역세포가요, 암세포가 딱 생기면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자기 주변에 PDL1이라는 그 단백질의 표면에 쫙 발현을 시킵니다. 이걸 발현시키면은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억제 메커니즘입니다. 면역 정상적으로 다 있는 메커니즘인데, 이 PDL1이 발현되면 PDL1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림프구에 있습니다. 그게 PD1입니다. 그러면 이제 림프구가 이제 PD1이 자기 표면에 있으니까 PDL1하고 딱 이게 암세포에 있는 PDL1하고 딱 결합하게 되면 이 T 림프구는 이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구나, 아니면 이거는 공격하면 안 되는 세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그때부터는 공격을 못하면서 암세포가 확 활성화되고 림프구 기능은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가 번져나가는, 이게 이제 면역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보면 좀 전에 보이던 PDL1, PD1 요걸 타겟으로 한 항암제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CTLA4를 공격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 현재 임상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는 PDL1과 PD1을 타겟으로 하는 옵디보, 키트루다, 테센트릭, 임핀지 이런 약들 현재 특히 폐암에서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사실은 특정 암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암에 이런 작용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암에서 보면 어느 정도 듣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0을 기준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게 종양이 줄어들었다는 뜻인데요. 어떤 암은 좀 확률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어떤 암은 별로 안 줄어들고 그렇긴 한데, 보면은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한 100명 치료하면 한 20명 내외에서는 대부분 암 중에서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타입 중에 하나는 종양 중에 MSI 하이라는 특성을 갖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거 구체적인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검사 방법 중에 MSI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현미 불수체 불안전사 이런 검사인데, 여기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하이라는 타입이 나온 경우는 우리 몸에서 DNA가 이제 복제가 되면서 세포가 이제 분열이 돼야 되는데, MSI 하이라는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DNA 복제 과정에서 뭐가 에러가 생기면 그걸 복구를 해주는 게 이제 기능이 정상적인데, MSI 하이 종양은 DNA가 복제가 될 때 그걸 복구시키는 기능이 고장이 나 있는 종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가 복제가 되면서 뭔가 DNA가 에러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데,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면 우리 몸에서 그 돌연변이가 또 되면 또 단백질을 막 생산하거든요. 이상 단백질들이 막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니까, 과도한 이상 단백질을 말하면 우리 몸의 정상 림프구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인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MSI 하이 튜머는 이상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고, 면역세포가 굉장히 그 암세포 주변에 풍부하게 분포하게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 환경이 좋은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는 면역 항암제 쓰게 되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암의 한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해보면 2명 중에 1명에서 종양이 대폭 축소가 되고요, 항암제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이미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환자 한 명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위암 환자셨는데 MSI 하이라는 종양의 특성을 갖는 이제 암 환자셨는데 이 재발 수술하고 재발이 뭐 금방 돼가지고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 3차 항암제 다 썼는데도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MSI 하이라는 특성을 갖는 종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봐가지고 면역 관문 억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항암제 다 실패하고 이제 남은 게 면역 항암제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목에 림프절이 커져 있는 거고 뱃속에 림프절이 커져 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면서 종양이 대폭 축소가 되었고요. 한 2년 정도 쓰면서 약을 끊었는데 지금은 종양이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게 치료를 중단한 지가 벌써 2011년 1월이니까요. 이분은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지금까지 생존하기 어려웠던 분인데 지금 치료 끊고 지금도 외래 통원하시면서 그냥 일상생활 다 하시면 완전히 정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봐서는 완치됐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완치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면역 항암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면역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다 보면 이게 보면 설사라든지 대장염, 뭐 근염, 근무력증, 뭐 당뇨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다고 했으니까 면역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되면요 자가 면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항진된 림프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피부에 여러 가지 뭐 발진이라든지 설사,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내하수증 기능 저하증, 간 기능 저하, 폐렴 등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크게 부작용이 없지만은 일부에서는 심한 부작용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부작용을 유의하게 보면서 봐야 되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암에서요. 거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역할은 커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 항암제 실제 잘 듣는 분이 뭐 대략 암종마다 한 20% 내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효과를 덜 올릴 수 없을까? 우리 일반 항암제는 효과가 초반에는 잘 나오는데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사기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에도 완치가 아니고 연장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뭐 처음에 듣는 확률이 좀 높지는 않지만 듣는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역 항암제와 일반 항암제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병용을 시켜가지고 항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든지 면역 항암제를 새로운 면역 항암제 개발해가지고 조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암 치료 효과를 이제 올리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기암 환자들도 옛날보다 분명히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환자들께 많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